3주 만에 돌아온 망고쌤님과의 리얼 부동산 리얼 부동산 시작했습니다. 3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3주 동안 네. 그 데이터를 좀 돌렸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돌리셨어요? 이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조금 앞으로 오시죠. 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 그 이제 다음 주에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오른다 내린다 말이 많은데 네. 까불지 마라 막 이런 얘기 했는데 네. 까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알아야지 유튜브도 그렇고 부동산 관련 업들이 어떻게 될 건지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황소개구리들도 매출이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예상을 해야지 네. 학교들이 대처를 할 거 아닙니까? 황소개구리는 잘 나가지 않을까요? 매출 많이 줄었겠죠. 대마불사. 그 문자도 막 오고 요즘에는 마케팅 옛날엔 줄 섰는데 문자도 계속 오고 할인 쿠폰도 오고 이런다는데 황소개구리들은 힘든 거죠. 직원은 많고 덩치는 키워나는데 그쵸, 월급을 줘야 되고 우리는 혼자 하니까 네. 망할 일이 없잖아요. 그쵸. 네. 떨어질 매출이 없어. 그쵸. 망하면 생활보호 대상자 하면 되니까. 일단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너무 과도한 희망은 안 가지는 게 좋겠다. 못난이들은 좀 정리해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3, 4, 5월에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 남았어요. 이제 금방 5월이거든. 근데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빨리 팔아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안 팔리는데요? 이게 싸게 해야지. 싸게. 그 얘기 있잖아요. 전화해봐서 진짜 빨리 팔리는 가격이 얼마냐 물어보고 그게 이제 내가 수긍이 되면 팔고 수긍이 안 되면 어떻게든 역전세를 메꿔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이제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이제 지금이 기회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제 실수요자들은 이사 가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애기 이제 3월달, 4월달 지나가지고 이제 뭐 애기 때문에 겨울에 가야 된다든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러면 어차피 갈아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실수요자들은 갈아타야 되니까 이 집을 팔고 이 집을 가는 거니까 어차피 덜 떨어질 것 같은 데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최적의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는 아직 안 왔다. 아직 안 왔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사람이 이제 바닥에서 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인지 겨울이 바닥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지금보다 10% 20% 더 주고 샀다고 해도 길게 보면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닐 거다. 어차피 바닥에 당신 못 산다. 그죠? 네, 망고쌤님은 알 것 같아요, 바닥을요? 네. 나중에 알려줄 거. 잘 몰라요. 맨날 그 정리도 하시고 하시니까. 그 2019년에 17년, 18년, 19년에 그거 잘 맞춰가지고 좀 이게 강의로 좀 벌었죠. 쏠쏠하게. 네, 그 인천 재개발. 실투자금 3천만 원. 제야에서 혼자 놀고 있다가 갑자기 확 나타나가지고 인천 재개발 사라. 막 이렇게. 인천을? 미쳤어? 이럴 때 있잖아요. 설마 인천을? 뭐 이렇게 갔는데 파시는 분들이 그러는 거야. 이걸 왜 사냐고. 내가 그랬지. 이제 애기도 어리고 해서 재테크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랬더니 측은하다면서 50만 원 깎아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방 19년 바닥장 이런 거 알아내고 이런 거 잘했죠. 그때 차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바닥을 알아내는 차트 이런 걸 만들어내고 울산, 창원 이런데 이제 아무도 이렇게 관심 없을 때 2019년 봄에 그 매화꽃을 보면서 창원으로 내려갔죠. 창원은 4시 반에 기차를 타야 돼요. 왜요? 기차를 안 타고 그 다음 기차를 타면 3, 4시간 뒤에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 오픈하는 시간을 지나쳐. 그래서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 반인가? 그때 기차를 타고 가야지 창원에 부동산 문 열기 전에 갈 수가 있어. 막 눈곱 뛰면서 갔다 왔죠. 아직 멀었다 이랬는데 그때가 진짜 바닥이었죠. 안 어렵고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이제 너무 떨어져가지고 몇 년 동안 아무 생각이 없었어. 집은 사면 안 되는 거다. 집이 싼데 사면 안 되는 거다.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옛날보다 가격이 상당히 비싸단 말이죠. 그런 상태.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옛날에 올랐던 기억의 잔상이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련한 추억. 그렇지. 잔상이 남아있어. 얼마 전에 그랬는데 10억 했는데 지금 6억 5천 7억 뭐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잔상이 있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약간 좀 달라. 필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시장이 2019년이었다면 지금은 심리 때문에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죠. 뭐 누군가 집을 사야 움직이는 건데 지금 투자자들은 이제 지코가 석자. 항상 말하면 제코가 석자인데 이제 지코 있잖아. 지코가 석자. 이렇게
그래서 그 제코가 적자라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실수요자들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실수요자들이 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할 수 있냐 없냐 1, 2호처럼 그런 문제죠. 그게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이제 그게 수요잖아요. 수요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공급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이야기인데 신규 공급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신규 공급이 저는 이제 그걸 요즘에 많이 보거든요. 신규 공급이 기존의 아파트 전체 채수 대비 몇 프로 정도 공급이 되는가. 예를 들면 옛날에는 그 1만 호가 들어오면 기존의 아파트가 5만 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1만 호가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아파트의 20%가 입주를 하는 거였죠. 그러면 영향이 크겠어요, 적겠어요? 그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0.7%가 입주를 해요. 기존 아파트가 100만 채인데 지금 이제 100만 채다 그러면은 이제 7천 채가 입주하는 거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규 입주 물량의 영향이 많이 적다는 거죠. 옛날보다. 그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입주 물량이 그렇게 없는데 왜 집이 떨어져요? 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거 기축의 입주 물량 말고 기축의 이제 물량이라는 게 있지. 신축의 물량만 봤는데 우리는 공급을 이제는 신축 플러스 기축으로 봐야 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은 물량도 없는데 왜 떨어지냐라고 설명하면은 모르겠는 거지.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입주 물량이 없는데 집값이 왜 떨어집니까? 라고 설명하는데 이제 그러면 기존에 이제 공급 이야기하는 저도 그랬지만 이야기하시던 분들은 공급이 없는데 왜 떨어져라고 하면은 공급이 없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원래 논리대로라면. 그러니까 이제 말이 자꾸 이거는 말이야 원래는 올라야 되는데 뭐 이런 뭐 이렇게 또 변명이 많아지는 거지. 이렇게 막 갖다 붙였어 했죠. 그렇죠. 이제 반대로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도 이봐라 공급도 없는데 집값 떨어지잖아. 그럼 기존에 하던 말에 안 맞지 않냐 이러면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또 공격하고 이러는데 이제 이런 거지. 금리의 논리가 우선이고 금리의 논리가 약해지면 금리가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면 그때부터는 공급의 논리. 근데 공급의 논리는 대부분의 이제 10년 동안 주택 시장이 사이클이 변한다 그러면 한 6, 7년 동안은 공급의 논리로 가는 거고 이제 뭐 2, 3년 동안은 금리의 논리로 가는 거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 지금은 금리의 논리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뭐 물량 이런 거는 이제 금리의 논리가 이제 변수잖아 지금. 금리라는 변수가 죽어서 상수가 되면 그때는 이제 공급의 논리로 가겠죠. 그래서 다 같이 오르던 시절이고 다 같이 올랐다가 다 같이 내리는데 이제 2023년 겨울부터는 이제 지역별로 사이클이 다 달라질 거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제 소위 말하는 선수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올해 겨울부터일 거다. 이런 이야기죠. 재밌겠다. 재밌겠지. 네. 자주 나야 돼. 왜냐면 19년도 20년도일 때는 뭐 개나 소나 전문가라고 아니야 그때는 몇십억 자산가 막 아니야 19년까지는 전문가가 몇 명 없었어. 떠드는 사람이 몇 명 없었고 그 사람도 사파하기 바빠갖고 뭐 강의 이런 것도 잘 안 했고 물론 그때부터 강의 막 쫙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네. 20년부터 21년 사이에 이제 갑자기 전문가들이 나타나갖고 책이 엄청 쏟아집니다. 그렇죠. 책이 와. 나도 여기서 20년 했는데 아니 제자들을 모르겠어. 이게 누구지? 내가 들어가서 블로그 찾아보고 와 이런 분이 있구나 하다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은 그래 그런 거죠. 오를 때는 뭔 소리를 해도 다 맞는 것 같아. 오르니까 그렇지. 내릴 때는 뭔 소리를 해도 다 맞는 것 같아. 방향이 확실히 굳어지면 그럴싸해. 한쪽에서 뭐든지 다 그럴싸하지. 근데 이제 진짜 떨어지고 나면은 옛날에 떨어지거나 반대로 이제 자기 이야기 반대로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판판이 깨지는 거죠. 스텝이 꼬여요, 이렇게. 꼬이죠. 공급이 없으니까 서울은 오를 거다. 내렸네? 그게 말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그랬고. 그래서 떨어지는 게 자기 발전의 계기가 돼야 되는데 전문가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옛날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본복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발전이 없는 거지.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시장이 지역별로 좀 달라지고 이러면 좀 더 재밌어질 것 같긴 해요. 이제 변곡점이 다들 이제 보이니까 지역별로 보이니까 이제 누가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누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게 좀 조금씩 이제 더 보일 거란 말이죠. 그치, 모두가 다 오를 때는 상품별로 헛소리가 나왔죠. 그죠? 아니, 다 오르니까 어느 지역을 말해도 다 올라. 상관없어. 순환매로 다 오르니까. 그렇잖아요. 모두가 오를 때는. 근데
거의 막바지로 가면 상품별로 헛소리들이 나와요. 그렇죠. 무조건 오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무피 갭 투자 막 이러면서 뭐 했어요? 오피했잖아. 그래서 지금 동탄 터진 거 아니야. 네. 오늘 그 이야기도 좀 해보고. 네. 지식산업센터. 네. 네, 그것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그렇죠. 후레이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 이거지. 그럼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아파트는 안 떨어졌냐? 아파트가 떨어졌지. 근데 아파트는 떨어졌는데 그냥 버티면 되잖아. 근데 치산이나 이런 건 어떡할 거야? 등기 어떻게 질 거야? 오피는 생수군. 그죠? 생수군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제2의 아파트 호텔 분양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그 가격을 결정하는 논리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가 아파트보다도 더 철저하게 이제 금리, 수익률 이런 걸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도저히 그게 답이 안 나오는 건데 단지 주택 수에 안 들어간다는 이유로 대출이 나온다는 이유로 분양권 전매가 된다는 이유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는 화가 돼서 돌아오는 거죠. 당신이 사기 좋고 당신한테 좋은 게 오르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게 오르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왕국수님 그때는 그걸 몰랐네요. 유유.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이제 마곡 생수를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매 그 2주마다 격주로 나오는 거죠. 네. 격주마다 이제 후랭이 TV를 보면서 혼이 나는 거죠. 혼나면서 이제 다시 태어나야죠. 어쩌겠습니까? 예. 이런 캐릭으로 해야 돼, 내가 여기서는. 또 연말 되면은 또 뭐 이렇게 내가 못 나올 수도 있어. 그렇게 미안해, 창원인데 전화로 하면 안 돼. 막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전화 라이브. 전화 라이브. 지금 잠깐만요. 이거 살게요. 이거 빨리 주세요.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럴 수 있죠. 계좌 잠깐만. 이럴 수 있잖아. 지금은 뭐 할 게 없으니까, 예, 팽팽 놀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요. 데이터 많이 돌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데이터를 좀 더 정교하게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게 생각하면은 이제 한 20년 했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이런 거 수없이 많이 봤잖아요. 경매에 나가는 것도 받고 했는데 좀 안타까워요. 이 피해자들이 대부분 이제 잘 모르고 새로 시작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파서 사실은 이제 요거를 좀 잘 알고 이거를 이렇게 예방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한 20년 보셨으니까 네네. 이게 새로운 이슈는 아닌 거죠? 예전에도 항상 그랬죠. 항상 이름만 바꿔서 그런 거죠. 항상 그랬죠. 제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 60년대 후반부터 이제 동부 이천동에 이제 아파트를 LH가 짓기 시작하면서 용국맨션, 한강맨션 이런 걸 쳤잖아요. 그때도 이제 그때는 땅값이 오르면 땅값이 오르고 이제 땅 투기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많이 하니까 풍선으로 아파트를 산 거야. 그래서 아파트가 오르면 또 빌라가 오르고 그때 빌라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고 그 70년대에도 항상 똑같아요. 이제 아파트가 오르면 그 다음에 빌라가 오르고 이런 식으로 항상 풍선 효과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오르고 빌라가 오르는 게 아니고 빌라가 오르고 오피가 오르고 지산이 오르고 생수기 오르고 다 망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래. 항상 그런 패턴으로 되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이 터진 이유는 이제 아파트가 올라서 그래요. 아파트가 오르니까 그 풍선 효과로 이제 주택으로 밀리는 거죠. 예, 소위 말하는 빌라 그러면 이제 다세대 빌라, 다가구 빌라 이런 걸로 이제 밀려 들어가는 건데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전세도 올라요. 그러면 아파트 전세가 좋은 걸 누가 모르겠어요.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빌라로 이제 옮기게 되는데 그러면 빌라 전세도 또 올라요. 그러면 업자들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무슨 소리냐 이게. 빌라 전세 가격이 오르면요. 빌라를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지만 평상시에는 빌라를 안 산단 말이야. 사는 순간 이제 가격이 떨어지거든. 이런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땅값으로 사잖아요. 근데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르면은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분양을 안 해도 전세만 놔도 본전을 뽑을 수가 있는 거야. 네, 투입 금액. 그렇지. 30억 주고 지었는데 전세만 놔도 35억인 거죠. 5억 불피.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빌라 업자들이 본격적으로 빌라를 분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전세 깔끔하잖아요. 깔끔하니까 들어와가지고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오면 꼬시는 거죠. 이렇게 꼬셔가지고 3천만 원만 더 보태면 살 수 있는데 요즘에 아파트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사시라고 꼬셔요. 이거는 순진한 거야. 그렇게 하면 잘 안 꼬셔져.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그 방법이 하나 있고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이제 이런 거죠. 3억의 전세를 싹 다 놔요. 자기는 2억 5천에 져가지고. 그럼 3억의 전세를 놔도 5천만 원씩 남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은 이제 3억 2천에 전세를 놓는 거야. 3억 2천에 전세를 놓는 거야. 2억 5천에 져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전세를 3억 2천에 놔. 그리고 전세를 3억 2천 놔주면 중개업자한테 1천만 원 주고, 그 다음에 전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자기네 이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지 사장한테다 명의를 넘기고 걔한테 1,000만 원을 주는 거죠. 그쵸. 자기는 2억 5천에 분양하려고 원가에 들었는데 어차피 자기는 3억에 했으니까 5천만 원이 남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빌라 중개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30만 원, 3억짜리 이제 매매 중개 하나 해봐야 0.3% 하면 3, 3억 9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하나 할 때마다 1,000만 원 주면은 열심히 하겠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바지 사장 입장에서도 나 돈 하나도 안 들이고 1,000만 원 생기니까 명의를 계속 갖고 오는 거죠. 명의만 떠오면 1,000만 원이 생겨. 그렇지, 그렇지. 근데 어떨 때는 1,000만 원이지만 1,500, 2,000 주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죠. 그때 받는 이제 1,000만 원 이런 거를 R이라 그래요. R. 예, 그래서 R을 받으면서 이제 채수를 계속 늘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중개업자는 시세보다 높은 걸 알지만 그 돈이 되니까 뭐 90만 원 받을 걸 1,000만 원, 2,000만 원씩 주니까 당연히 전문으로 열심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꾸 하다가 보고 돈이 되니까 이게 막 말이 말랑말랑 할 거 아니에요. 가슴에 막 들어와서 사무칠 거 아니에요. 전세 알선, 뭐 대출 알선도 해주고 그게 3억 2천짜리인가 문제. 그 미추홀구 문제 이런 거는 미추홀구가 이제 그 대로 있어요. 대로 미추홀에 큰 대로가 있는데 네. 거기 길가에 있는 땅을 전부 다 준주거지역으로 다 상향을 해줍니다. 그게 한 10년 됐나? 10년에서 한 7, 8년 전 사이 일인 것 같은데 상향을 해주니까 거기다가 다 이제 단독이나 빈 땅들을 다 올려가지고 이제 도생을 만드는 거죠. 그게 아파트라고 하던데 이번에 사건 났던 것도 아파트가 아니고 도생이에요, 도생. 원룸, 거의 원룸인데 원룸이라고 하면 안 팔리니까 도생으로 해서 분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0호 공동주택이니까 아파트라고 해서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랑은 다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도생이죠, 도생. 거의 원룸 수준의 도생. 예, 그런 거를 이제 뭐 채당 뭐 7, 8천에 져가지고 이제 7, 8천에 전세에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문제는 이게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지? 이제 1억에 구했다가 그 다음에 1억 1,000으로 오르면 또 그 다음 세입자 1억 1,000 받아갖고 또 근데 기존 거 내주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분들은 이제 그 보증금을 업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전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전세 가격 많이 떨어졌잖아요. 빌라도 엄청 떨어졌어요. 역전세가 나는 거죠. 갭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전세 가격보다 매매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상황인데 문제가 진짜 안타깝다. 세 번째 이래서 이제 이게 이슈가 되고 시민사회단체가 붙어가지고 이제 대대적으로 약자를 대변한다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요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전세 사기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이런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전세가 많이 떨어졌다기보다 채무 관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인데 이제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 안타깝지만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야. 그 방법이 딱히 없어요. 자, 방지 방법이. 방법이 딱히 없어. 방법이 딱히 없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전세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전세가 내리기 때문이고 두 번째가 종부세나 재산세 문제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 수법을 일단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수법을 한번 볼까요? 여기 너무 집주인을 못되게 만든 이렇게 그리신 거 아니에요? 못된 사람도 있고 뭐 이게 그쵸. 이게 또 세입자도 악성 세입자도 있잖아. 그치? 쓰레기 쌓아놓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잖아. 그렇죠. 일부의 문제, 99%는 다 선량한 사람들이죠. 1%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요게 이제 인천 미추홀에서 가장 요즘에 핫해지고 있는 전세 사기 유형인데 이제 건축주가 있죠. 네. 건축주가 있는데 이제 건축주가 처음에 신축을 건축을 한단 말이에요. 신축을 건축을 하고 이거를 이제 전문 중개인 아까 R 맞는 사람 있잖아요. 중개인한테 이제 중개를 의뢰한단 말이에요. 이제 신축을 3억에 했다고 치고 그 3억 2천에 전세를 놔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요. 3억 2천에 전세 놔주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선량한 임차인이 얼마나 선량해 보입니까? 이거 길에서 명함 받아가지고 온 거 아니야, 이거 봐봐. 그래 들고 있네 쪽지. 온 거잖아. 그래가지고 전세 계약을 딱 한단 말이지. 전세 계약을 하는데 이걸 또 대출을 받아서 계약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래요. 전세 계약을 해요. 그럼 전세 계약을 3억 2천에 했죠. 근데 이분은 이제 2억 5천에 졌단 말이야. 3억 2천에 전세를 놓고 전세를 놓자마자 이제 바지 임대인 하나 구해요. 바지 임대인은 그냥 보통 부동산 실장님이나 명의를 빌려주는 전문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또 1,000만 원을 주면서 야 3억 2천에 떠가라. 그래서 이 사람은 매매 3억 2천, 전세 3억 2천에 떠오는 거죠. 명의만 자기가 받는 거예요. 건축주는 2억 5천에 져서 5천만 원 3억 자기가 이제 3억 2천에 넘겼지만 3억 2천에 넘기고 명의도 이제 안 쓰고 다 이제 털은 거죠. 다 턴 거죠. 털고 나가고 또 다시 짓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집을 이제 한 개나 두 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개 가지고 있겠죠. 60채였잖아요. 건축 여기 미추홀구 같은 경우 60채였는데 이렇게 해서 뭐 200채, 300채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빌라왕은 이 사람이 빌라왕인 거예요. 바지 임대인이 빌라왕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3억짜리 집에 3억 2천 전세를 놔가지고 잘 지내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전세가 계속 오르고 새로운 임차인이 계속 구해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에블바디 해피. 에블바디 해피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알고 해피한 거고 이제 이 선량한 임차인은 모르고 해피한 거죠. 예,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전세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2020년, 21년에 피크를 치고 떨어지면서 만기가 다가왔네. 그래서 이제 나가야 되니까 이제 보증금 돌려주세요. 보증금 반환 요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돈 없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돌려주셔야죠. 세입자 구해서 해드릴게요. 그래서 세입자를 구했는데 안 들어오지. 시세가 2억 5천 원 떨어졌는데 누가 3억 2천에 전세를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래서 계속 반환 요청을 하는데 이 사람은 돌려줄 돈도 의지도 없어요. 한 100개 해가지고 한 10억 받았는데 이제 그 10억 받았어요. 1,000만 원이면 100개 하면 10억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10억은 받았는데 이 돈이 없어. 자기가 쓰기도 했겠지만 무슨 일이 생기냐? 이 사람이 집이 100개가 있으면 공시가격이 한 채당 2억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2억이면 100개면 200억이에요. 공시가격이. 네. 그게 6%가 나와요. 다주택자가 종부세가 6%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200억이 6%면 12억이 나오는 거죠. 10억이 날라갔네? 이제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종부세 낼 능력도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종부세를 안 낼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체납. 체납이 되고 이제 그 집에 경매가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세입자가 안 구해져 가지고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보니까 압류 들어와 있고 세금 체납으로 압류 들어와 있고 시세는 떨어져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자꾸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러면 명의를 갖고 가세요. 3억 2천에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3억 2천 어떻게 갖고 가요?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빌라도. 그래서 이 사람은 오도 가도 못하고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왜? 이게 이제 경매에 넘어가면 낙찰을 받아서 3억 2천을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분명히 이게 낙찰가율은 70% 이러니까 분명히 가격은 뭐 옛날 시세는 3억이었지만 실제로는 30% 빼면은 2억 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자기 돈이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또 세금도 체납이 돼 있는데 세금은 또 선순위야. 망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3억으로 설명드렸지만, 미추홀 쪽 사건은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대부분 이런 컨셉으로 돌아가는 게 빌라 사기의 유형이라는 거죠. 전형적인 유형이다. 전형적인 유형. 바지 임대인이.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나옵니까, 이게?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경매 넘어가면은 이 사람들이 다 나앉아야 되니까, 네. 경매를 유예하라 그러는데, 법원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법원에서는 법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하는 거죠, 행정부에다가. 법적으로? 법적으로 그 경매를 유예해야 할 근거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할 말이 없죠. 법적으로는 경매를 이제 멈출 이유가 없는데, 경매를 멈추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채권자가 해달라 그러면 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금융위원회에서 또 금융사 채권자들을 또 압박해가지고 야 천천히 하자. 세금도 우리가 경매 안 등길게.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늦춰주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 3억짜리 집에 3억 2천에 전세가 들어갔고 시세가 떨어져갖고 매매 시세가 2억 5천 정도 돼버렸기 때문에 요거를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이게 그 돈이 떼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LH가 그럼 매입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LH가 사가지고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데 LH가 2억 5천짜리를 3억 2천에 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세금이 또 7천만 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야, 코인이랑 주식은 떨어져도 안 해주는데 아파트는 왜 해주냐? 이런 이야기 또 나온단 말이야. 집은 필수제니까요. 예, 필수제니까요. 그래요? 예, 어쨌든 그런 이야기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참 정부에서도 앞에서 이제 대놓고 이야기를 못하지만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다. 이 나쁜 놈들아, 사기꾼들아 이러는데 사실 이게 나 법은 잘 모르지만 이 사기죄가 성립이 될란가도 잘 모르겠어.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분들 처벌하는 것도 보면은 다 중개업법 위반으로 걸어가지고 다 이렇게 무자격이다, 무자격 중개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네. 계약서를 공인중개사가 쓰는데 왜 무자격이에요? 공인중개사가 원래는 공인중개사가 그 다 광고도 하고 설명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중개보조원은 보조 역할만 해야 되는데 중개보조원이 광고도 하고 자기가 브리핑도 하고 계약서만 네가 썼지 않냐? 사실 그러게 허다하거든 대부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개업법 위반이다 그러고 과태료 한다거나 뭐 때리는 거죠. 뭐 그런다고 보증금이 회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처벌을 했다 그러면 마음은 사이다 같은데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근본적인 문제는 전세 가격이랑 매매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죠. 아,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2021년에 전세 가격이 피크였잖아요. 그러면 더하기 2 하면 2023년이잖아요. 그래서 2023년 초부터 이게 하나씩 그것들이 이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제일 피크가 2021년 여름일 거예요. 가격이 제일 높았을 때가. 그러면 실제로 우리 이제 그냥 생각해봐도 2023년 여름이 제일 피크일 수 있겠네. 역전세가 제일 많이 나겠네. 그렇잖아요. 전세 가격이 제일 많이, 그러니까 3억 2천에 2021년 7월에 해놨는데 지금 전세 시세가 2억 천이라 이거지. 그럼 1억 천을 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게 그냥 제 생각인데 내년 여름까지 계속 그럴 것 같다. 안타깝지만 현실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대비를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머리는 차가워야죠. 마음은 따뜻하더라도. 네, 투자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난리가 났는데 이제 동탄이 또 난리가 났어. 동탄은 어떤 유형이죠? 동탄은 오피스텔 사기죠. 요거 보시죠. 요거는 심플합니다.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 예, 이건데 이제 갭투자. 우리 또 많이 밀었잖아. 오피스텔. 뭐 알잖아 다 누가 했는지. 지금은 싹 닫고 이제 입 싹 닫고 조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무갭으로 뭐 이렇게 취득세만 있으면 돼요. 막 이렇게 해갖고 뭐 아니면 풀피 막 이러면서 무갭 뭐 풀피 이러면서 오피스텔 많이 했잖아. 그게 이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죠. 왜 전세가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전세가가 떨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그래서 이제 막 50채 100채 막 해가지고 막 무갭으로 하고 2년 뒤에 전세 또 오르면 또 그 돈으로 또 사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 갭 투자가. 그렇죠. 그렇죠. 이게 빌라에서도 그렇게 해요. 빌라에서도 한참 빌라 분위기 좋을 때는 뭐 8천만 원짜리 사가지고 700만 원 정도 인테리어 해가지고 1억에 놓고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럼 그 돈으로 또 옆집 사고 또 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게 한두 채 하면 되는데 무갭이라고 10채 신나게 20채 이번에 동탄은 260채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한 거지. 신나게 주택 수요도 안 들어가고 대출로 나가고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 샀지. 그리고 부추긴 사람들 많잖아. 그지? 내가 다 보고 있어. 어쨌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역전세가 2천, 3천 정도 이제 나기 시작하는 거죠. 서서히. 근데 이제 2천, 3천이야. 매가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되는데 이게 260채네. 260 곱하기 2천, 3천이면 26억? 뭐 50억 되는 50억? 50억이 어딨어요. 그 돈 무갭으로 들어온 돈도 다 집 샀는데. 그쵸? 그리고 그걸 사실상 주택으로 임차하고 있으면 종부세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6월 1일 기준으로 종부세가 나오니까 미리 파산 신청을 하는 거죠. 만세 불러버리는 거죠. 얼마나 나오겠어요, 종부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기존에 한번 맞아보니까 진짜 못 버티겠다. 이렇게 된 거지. 예, 만세 불러버리는 거죠. 파산 신청해야 한 거지. 파산 신청을 하니까 뒤늦게 이제 이거 받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파산 신청했으니까 경매 넘어갈 건데 어떻게 돼야 되냐 했는데 오피스텔 낙찰할까요? 우리 또 낮잖아요.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가 어렵게 돼버린 거죠.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내가 임차인을 기망을 했냐. 이게 사기죄가 승립이 되는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걸로 내가 경제적인 이득을 챘냐. 이게 두 번째거든요. 근데 이제 후랭이님이 이제 100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역전세 나갖고 종부세 나올 것 같으니까 파산 신청을 해버렸어요. 그쵸? 그냥 법정에 잡혀갔어요. 근데 너 사기쳤지? 너 이거 이렇게 될 줄 알고 한 거잖아.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아닌데요? 집이 떨어지지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나라님도 몰랐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몰랐는데요? 저는 전세금 뒤에 사람들 거 받아서 줄라 그랬죠. 전세가 계속 오를 줄 알았죠. 라고 하면, 진짜는 아니든 간에 그렇게 이 주장을 계속 일관되게 하면 뭐라 그럴 거야? 애매하다는 거야, 이게 사실. 안타깝다. 어떻게 하면 되냐. 손해보는 사람은 결국에는 높은 시세로 전세 들어간 사람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빌라런, 오피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빌라런, 오피런. 빌라고 오피에다가 전세를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것도 전세 들어가는 게 또 오피 이런 거 가면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라 그래요. 중기대출도 있고 2억이야. 저리로 1억이었는데 또 2억으로 올랐어. 그게 또. 맞아요. 그래가지고 2억인데 막 1% 이렇게 주잖아요. 신혼부부라고 1% 2%도 안 되게 이렇게 주니까 사실 월세 내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좋죠. 월세 내면 80만 원, 90만 원 내야 되는데 이거 2억 빌려가지고 1% 10만 원, 20만 원 내면 되니까 땡기긴 하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사람들은 이게 또 걱정인 거야. 내 돈이면 상관없는데 빚을 내가지고 또 해놓으니까 우리 빚에 대해서는 또 사람들이 되게 예민하다. 예민하잖아요. 그냥 만세 부르면 되는데 그 파산도 있고 면책도 있고 한데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 신용불량자 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잖아요. 그죠? 그냥 계좌만 못 만들지 다른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또 피해자들이 대부분 또 이렇게 청년들이 많고 또 젊은 분들이 많다고 보니까 되게 안타깝다. 동탄.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 이제 자기 직원들 피해자들 이렇게
조사한다고 그러고 하는 거 보고 참 큰 회사는 다르구나. 돈이 많네, 진짜. 법무팀도 있고 거기. 그렇게 법무팀도 있고 막 했는데 결론적으로 뭐 법 지원을 해주든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문제는 이제 내가 2억을 전세 보증금을 했는데 전세 보증금 전세가 내려가지고 2, 3천 떼이게 생겼는데 문제는 주인이 파산을 해버려가지고 이게 경매 넘어갈 건데 경매 낙찰가율이 내 전세 보증금보다 낮다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2억에 전세 들어가 있는데 경매 낙찰가율이 70% 해가지고 1억 4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천만 원, 뭐 7천만 원 날라가게 생겼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게 또 내 빚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더 아픈 거야, 그 사람들이. 뭐 그렇죠. 저는 사실 월세 들어가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빌라는 특히 요 케이스는 좀 그래도 시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찾아보면 예방책을 보면 예방책을 또 그러면 또 얘기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예방책을 얘기 안 해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간단해요. 기본 컨셉을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기본 컨셉은 뭐냐면 이런 거죠. 요거를 먼저 볼까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게 3억짜리인지 2억짜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시세. 근데 빌라는 너무 어려워, 이게. 사실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 수가 없어. 정부에서 무슨 안심 앱 이런 걸 또 제공해주긴 하는데 사실 안심 앱이라는 것도 거래 사례 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럼 자기들 업자들끼리 거래해 놓으면 그게 거래 사례가 되고 거래 사례가 시세가 되는 건데 안타깝다는 거지. 그리고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찾아보지를 않는다는 거지, 사람들이. 근데 그 실거래가도 미리 만들어 놓는데요. 그러니까요. 만들어 놓는다니까.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기니, 빠지 사장이랑 주거니 받거니 하면 실거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월세는 비싸고 전세는 싸다는 게 문제죠. 그거를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예를 들면 1억짜리 그 빌라에 월세는 70만 원인데, 1억을 대출받아서 들어가면은 월세 이자가 30만 원이야. 3, 4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생각해봐도 70만 원 월세 내는 것보다는 3, 40만 원 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한 거야. 전세가 싸니까 전세를 선택을 한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시세가 8천인지 7천인지도 모르고 1억에 계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시세가 1억이라 하더라도 전세 가격이 떨어지잖아 또. 그게 또 문제라는 거죠. 역전세가 나기 때문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세는 내가 주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무이자로. 그죠? 네. 간단하게 생각해봅시다. 빌려주는 거예요. 의뢰인님한테. 네. 네, 1억 적전세 들어가요. 의뢰인 집에. 그러면 의뢰인님한테 내가 현금 1억을 빌려주는 거야. 무이자로. 대신에 2년 뒤에 대신에 월세 안 내고 공짜로 살게 해주고 2년 뒤에는 반환을 받는 거죠. 그죠? 근데 생각해봐. 그럼 빌려줄 땐 뭐가 필요하죠? 돈을 빌려줘요. 그건 이게 채무불이행 디폴트가 문제잖아. 돈을 안 갚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네. 그래서 담보라는 걸 잡잖아요. 은행에서 집 사는데 돈을 빌려주는데 그냥 공짜로 빌려줘요. 아, 사람 잘생겼네. 성실하게 생겼네. 직장이 좋네. 그래. 빌려줘. 아닌 그러잖아. 담보를 잡잖아. 뭐 집을, 10억짜리 집을 담보를 잡고 4억 빌려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가 돈을 떼먹어도 경매 넘기면 충분히 찾겠다. 그치?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에 1억을 전세를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그 집주인한테 1억을 전세금을 빌려줬다는 이야기인데 그 담보가 8천만 원짜리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자산보다 부채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야. 1억짜리 집에 1억 2천을 빌려주기, 1억짜리 집 갖고 있는 사람한테 1억 2천을 빌려주기 때문인 거지. 결국 그거는 시세를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빌라는 시세 파악이 안 되니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앞에 대출이 있다는데요. 이게 대출이 있다는데 뭐 부동산 이야기 들어보니까 부동산이 이러더라고요. 집이 30억짜리인데 대출이 20억밖에 없으니까 들어와도 돼. 그쵸? 30억짜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그리고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이분이 말이야 이 집에 집이 500채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 집 한번 보여줄까? 차 타고 벤츠 타고 오는 거야. 벤츠 타고 오잖아. 시계 봐라. 번쩍번쩍 하잖아.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이분하고 내가 30년 집이야. 절대. 젊은 사람들이 왜 그래. 우리 자식 같아서 그래. 그냥 싸게 나왔으니까 빨리 들어가. 깨끗하고 얼마나 좋아. 그러면 어떻게 쫀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들어갈래. 그러면 엄마가 믿을만 해요. 이분이 말이야. 집이 300채고 말이야. 뭐 차가 뭐고 말이야. 아저씨하고 부동산하고는 30년 직이라고 막 이러면서 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들어가면 되는데 꼭 전세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 저는 보증보험이 전세 반환 보증보험이 되는 것만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이건 뭐냐면 시세가 비싼지 앞에 선순위 대출이 있는데 내가 들어가도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전문가들이 국가에서 다 점검을 해서 대출을 해주니까 만약에 그래서 돈을 떼이더라도 주인이 안 주더라도 국가에서 대신 갚아준다 일단.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전세 반환 보증보험이 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걸로 해라. 그러면 거의 100% 안 될 거다. 나는 손해볼 게 없잖아. 보증보험료는 조금 내겠지만 혹시 주인이 안 돌려주면 국가에서 돌려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뭐 물론 뭐 국가에서도 돈 떼이기도 하지만 그건 내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보증보험을 격렬히 거부하는 내는 안 하면 내는 거죠. 안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집 많아요.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군요, 그거를.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대놓고 사기를 치려는데 보증보험 이제 이런 얘기하면 안타깝잖아, 안 되잖아, 안 해주고 그리고 보증보험이라는 것도 옛날에는 이제 감정을 해서 했는데 감정가를 또 속이는 거야. 감정해주는 사람한테 500 찔러주고. 그렇죠. 예, 올려서. 해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지. 해봐. 술 한잔 해. 막 이렇게. 좋은 게. 호영호재 하면서. 그래서 아이고 형님 말하면서 용돈 좀 이렇게 애들 어리지하지. 학원비에. 그렇지 이런 얘를 하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자기는 뭐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국가에서 책임지고 돌려주는 거니까 보증보험이 되는 것만 하면 게 좋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아파트도요 싼 거 많아요. 아파트 들어가세요. 아파트는 사긴 하지 않아요? 아파트는요 전세가율이 50%라며. 그럼 뭐야 이게 2억짜리인데 전세가 1억이라는 거잖아요. 집이 30%가 빠져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가장 악질인데 네. 요거는 어떻게 딱히 방법이 없어. 노답. 노답이야 이게. 노답이야. 어. 이사당일 대출은 뭐냐면 집주인이 이랬겠어요? 딱 봐도 사기치과가 생겼잖아. 관상안과학이라고 볼이 막 욕심이 그냥. 또 이 선량한 아저씨는 또 임차인이 또 왔어. 진짜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임차인이랑 전세 계약을 했어. 예를 들어서 이제 3억짜리 집이 있는데 2억에 전세 계약을 했어요. 딱 보니까 전세가율도 보니까 대충 3억에 2억이면 돈 떼일 일은 없겠네. 이러고 계약을 딱 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제 이사를 딱 하는데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 딱 할 거 아니에요. 이삿짐 옮기고. 그날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 아니 당일날 대출이 실행이 돼요? 아니 미리 신청해 놓는 거죠 대출을. 근데 이사하기 첫날까지는 다 조회해가지고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볼 거 아니야. 부동산을 체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행만 당일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 당일날 실행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실행을 아직 안 했으니까 등기부등본에 안 나올 거고 이사하는 날 아침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이 대출을 실행을 했다고 쳐봐요. 했다고 치고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짐 옮기고 나서 바로 전입신고하러 가겠죠.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선순인지 후순인지를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보증금이 먼저냐 대출이 먼저냐 이건데 참 안타깝게도 대출은 등기를 신청하는 그 시간으로 당일이죠. 이사 당일로 되는데 전입신고는 언제 신청하든 간에 이 길날 007에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당일날 대출을 받게 되면 항상 대출보다 내 보증금이 후순위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경매가 넘어가면은 내 보증금을 먼저 받는 게 아니라 대출금을 먼저 상계하고 남은 돈을 내가 받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은 3억짜리 2억을 전세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이사 집주인도 3억짜리 집을 2억을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대출이 먼저 2억이 들어가고 내 보증금이 2억이 뒤에 들어가는 거죠. 집값은 얼마예요? 집값은 3억인데 2억 8천. 일단 1억이 날라가. 일단 자동 깎여요. 자동 깎이는데 전세 낙찰가율이 보통 100%가 안 돼. 뭐 90%다. 네, 그러면 90%. 2억 7천이다. 3천 날라가. 3천 날라가. 그럼 1억 3천이 날라가는 거죠. 이게 되게 악질인데 이 딱히 방법이 없어 이게. 등기제도가 좀 문제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꾼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이게 흔하지 않은 케이스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게 안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것도 좀 이게 은행에서 보통 그 당일날 나오거든요. 당일날 나와서 확인한단 말이야. 실행하기 전에. 그치? 근데 확인 안 하는 데도 있단 말이죠. 그게 문제죠. 지방의 중소형 은행 이런 데나 금고 이런 데는 서울에 물건이 있으면 확인 안 하기도 하거든요. 은행에서 확인하러 나오는데 막 이사하고 있고 그래. 그럼 이상하잖아. 그럼 실행하기 전에 무슨 일이죠? 확인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내 이야기는 가능하면 빨리 이사해라. 아침에 일찍 이사해라. 9시쯤에. 은행 직원들은 딱 출근하고 나서 올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등기 우선순위는 둘 다 당일이면. 근데 은행 직원이 나왔는데 또 이러고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 그 물으면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하면 저는 이런 거죠. 그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차 계약을 신고를 하잖아요, 이제. 그 뭐 신고한 정보를 은행이랑 공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하기 전에 신고를 대부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걸 할 때 임대차 계약 신고된 게 있는지를 조회할 수 있게 전산을 열어줘야 되는 거. 그렇게 보호를 바꿔야 되지 않나. 리얼타임으로.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은행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야기하겠죠. 물론 은행들은 선순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잃는 건 없지만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무조건 확인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집주인한테 페널티도 세게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전입신고 이거는 왜 이길날 007에 발효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모르겠으나 왜 그랬지? 왜 안 바꾸는 건지 모르겠어. 이유가 있겠죠. 저도 그 중개사 공부하다 보면 이게 내용이 나오잖아요. 날짜 순서 맞추는 거 있잖아요. 순서 맞추는 거. 그 나올 때 이제 이걸 보면서도 참 이상하다. 허점이 너무 많다, 이게. 그러니까. 왜 안 바꾸는지 잘 모르겠어요, 등기법을. 이걸 조금 더 어렵게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이렇게 등기라는 게 있죠. 등기. 그 뭔가 자기의 권리를 서류상으로 등기를 해야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거 인정을 해주는 게 이게 등기잖아요. 공시 의무잖아요. 그래서 공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 야 돈 빌려줬어. 니네들 이거 다 내가 돈 빌려준 거 감안해서 이렇게 거래하거나 이런 거 대출받아.라고 미리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 공시를 하는 게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기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효율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대출 받으면 은행이 나 이거 대출 2억 해줬다 그러고 딱 등기를 딱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등기를 해놨으니까 의무가 또 생기는 거야. 내가 뭔가를 해야 되면 이걸 꼭 떼봐서 확인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야. 확인 안 하면 네 잘못이니까. 그래서 확인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등기를 안 해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임차권이고 그리고 뭐 유치권 이런 거잖아요. 그게 뭔 소리냐면 등기라는 거는 공시라는 거를 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건데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거는 공시를 안 해도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거야. 찾아갔는데 사람이 살고 있어, 임차인이. 그럼 누가 봐도 이건 사람이 살고 있잖아. 그래서 임차권이 성립한다. 등기를 꼭 안 해도, 등기부등본에 기재를 안 해도 성립한다고 봐주는 거죠. 대신에 짐도 넣어놓고 진짜 살아야 돼. 뭐 사냐 안 사냐는 두 가지예요. 키를 갖고 있어? 짐도 넣었어?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거 실효적으로 아침에 내가 일찍 갔으면 아침에 일찍 가서 9시에 짐을 넣고 키를 받았어. 그러면 이제 임차권은 실효적으로는 그 순간부터 발효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대출보다 앞서는 거거든, 사실은. 그렇죠? 이게 이렇게 소송을 세게 한번 걸어볼 필요가 있어. 그렇잖아. 실효적으로 내가 이미 키를 언제 받았고 짐을 넣었잖아. 그러면 내가 아침 9시에 했고 등기는 나중에 3시에 됐으니까 내가 먼저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제 판례가 이러니까 다 이렇게 생각하고만 있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임대차 계약도 무조건 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신고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은행이 공유할 수 있고 은행에서 그거를 조회해야 될 의무 같은 거를 지게 하면 이런 건 없어질 건데 법을 왜 안 바꾸는지 모르겠다. 그럼 이러면 채팅에 또 이런 거 나와요. 망고쌤을 국회 안 가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자문자답 하시는 거예요? 이사 하루 전날 주소 이전하면 어떤가요? 전입신고를 하루 전부터 받아줄 수 있게. 예. 뭐 이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미리 하시면 되죠. 맞아요. 미리 하시면 되는데, 미리 하시면 물어봐요. 이 옆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전입신고 아직 안 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관계냐, 이런 걸 물어보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동사무소에서 이러면서 알아볼 수는 있죠. 사람이 살고 있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한다니까. 사인 가족이 살고 있는데 사인 가족이 전입신고를 한다니까. 맞아요. 이상하게 생각할 수는 있죠. 맞아요. 예, 그것도 방법입니다. 미리 해주시는 것도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실효적으로 집에 했냐, 이것처럼 독도처럼 실효적으로 니는 전입신고만 했지, 실효적으로 짐도 넣고 키도 받았냐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다투면은 이게 안 돼요. 성립 요건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누가 봐도 짐도 넣고 키도 갖고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나는 짐도 안 넣었고 전입신고는 미리 했지만 짐도 안 넣었고 키도 안 받았으니까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은행한테 지죠.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이제 이것도 나쁜 놈들이. 봐봐. 또 이 아저씨 또 하네, 이 아저씨. 관상과. 임차인 1이 있고요. 전세 계약을 해요. 네. 돈은 이제 전세 계약하고 동시에 2, 3하고도 똑같이 계약을 하는 거야. 2하고도 3억. 임차인 1하고도 3억에 계약하고 2하고도 3억에 계약하고 3하고도 3억에 계약하는 거죠. 동시에 세 개를 쫙 계약을 하는 거죠. 이거 제주도 좋다.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근데 이제 내가 전세 계약을 했는데 사실 다른 사람이 전세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 네. 그렇죠. 그런 걸 악용하는 거죠. 이런 거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거는 특징이 주인이 다이렉트로 계약하자 그러는 경우. 중개사를 끼면 안 끼고 중개인들끼리는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이야기하잖아. 그 전세 나갔는데 네가 또 전세 계약 써?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인이 직접 계약을 하자는 특징이 있고 또는 아주 멀리 있는 중개사. 타지. 그렇지. 약간 좀 외진. 그렇지. 그런 사람이 계약하자는 거 있고, 이제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특징이 하나 더 있는 게,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전세가. 20, 30%씩 싸. 동시에 여러 건을 동시에 계약하기 때문에 되게 싸게 해야지. 그럼 이런 거잖아. 시세가 4억인데 전세가 2억에 나왔어. 여보야, 좀 이상한데? 주인이 직접 계약하지. 이상한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사기 있다던데? 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그래도 너무 싸잖아. 어떻게,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의심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주인이랑 직접 계약해서 좀 위험할 것 같긴 한데,
너무 싸서 자꾸 갈등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가격을 싸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중개사를 끼고 하면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싸다고 계약하지 말고 주인하고 직접 계약하지도 말고 웬만하면 중개사하고 끼고 계약하는 게 좋다. 이건 그렇게 하면 거의 되겠죠. 그리고 법적으로도 자기가 그 전입신고를 이제 그 신고하러 갈 거 아니에요. 임대차 계약 쓰면 자기가 신고하러 가는 게 좋아요. 가서 신고를 하면서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여기 전입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 있는지 그거를 열람해달라 그러면 열람을 해줘요. 자기는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확인해 볼 필요도 있죠. 전입세대 열람. 전입세대 열람. 네. 그러면 첫 번째 계약한 임차인의 이 선량한 이 초록색 옷은 자기는 모르겠지만 2번, 3번은 가보면 임차인 1이 이미 계약을 했겠죠. 그래서 이 2, 3이 계약을 안 할 거니까 요거는 이 임차인 1이 돈을 크게 뗄 일은 없겠죠. 어쨌든 다이렉트로 계약하거나 중개사 통하지 않는 거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렇죠. 예, 그런 게 좋다. 싸면 의심해야 돼. 싸고 좋은 건 없어. 근데 요것도 재밌는데 이것도 의외로 많아요. 소출하게 전세를 월세로 계약. 이게 뭔 소리냐. 이 할아버지가 집주인인데 할아버지가 외국에 있는 거야.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주재원으로 나갔다든가. 그러면 이제 이 중개를 의뢰하잖아요. 그럼 이 중개사가 또 보니까 나쁘게 생겼잖아, 보니까. 가면을 쓰고 있어요. 가면을 쓰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전세 계약을 하는 거야. 근데 집주인은 월세로 내놓은 거지. 집주인은 월세로 내놨는데, 예를 들면, 뭐 5천에 200에 내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5천에 200으로 하는 게 아니라 5억에 전세 계약을 하는 거야. 전세 계약을 해. 그래서 전세 계약을 하고 자기 주머니로 받는 거죠. 중개인 주머니로 받는 거죠. 그 중개인 주머니로 받고, 그 다음에 한 달에 5천만 원 보내주고 5천에 200에 계약했다고 주인한테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5억 받아가지고 4억 5천 원 주머니 챙기고 5천만 원 보내주고 다달이 이 사람 이름으로 200씩 입금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4억 5천이 생기잖아요. 예,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이게 중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와이프한테는 월세 계약한다 그러고 남편이 전세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터졌어요. 도박에 빠진 거야. 땡겨야 되니까. 주식에 빠져갖고. 와이프 몰래 돈을 땡겨야 되니까 와이프가 절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와이프한테는 월세 계약했다 그러고 자기는 전세 계약하고 돈을 착복을 하는 거지. 이런 집 많겠는데? 많겠지. 코인 뭐 이런 거.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주도적으로 막 갑자기 월세 계약을 한다 그러면 그 부동산 계약서 갖고 오라 그래갖고 부동산 가서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집주인은 반드시 중개인한테 위임장을 써줘야 돼요. 중개인이 위임장을 써야 되는데 그 위임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첫 번째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위임장을 가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집주인이 실제로 이제 그 위임한다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임장을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금을 넣기 전에 반드시 집주인하고 통화를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전세 계약을 하는 거고 전세 계약을 하는 거고 이렇게 입금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럼 중개인 계좌니까 중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게 맞냐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뭐라고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겠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허술할 리가 없잖아요. 이 집주인을 하나 만드는 거죠. 이 사람이 형한테 짜고 집주인 역할을 해라. 전화 받으면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면 자기 이제 주민번호도 말하고 다 말하고, 그래서 집주인 계좌로 그냥 내가 외국에 있어서 그런데 내가 뭐 이렇게 사업하고 뭐 이렇게 세금 이런 문제로 내가 내 통장으로 직접 못 받으니까 그 집주인 계좌로 입금하시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보이스피싱하고 똑같잖아. 그러네요.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주인 계좌로 입금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계좌로 자꾸 다른 사람 계좌로 입금해라 그러면 무조건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집주인을 본 적이 없잖아요. 가상의 인물인데. 순진한 사람들은 또 속을 수가 있다. 뭐라 그러냐? 또 이런 거지. 요게 5억이 아니고 1억짜리라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 개를 관리한다고 생각해봐요. 실제로 그런 사고가 많아요. 원룸을 월세 받아달라고 몇 개 놨는데 20개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이 다 전세로 나가지고 돈을 다 착복하고 있는 거지. 그런 경우 되게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 아니, 주인하고 통화 한번 해볼게. 그럼 주인은 이제 가로로 한 사람하고 통화를 해봐. 그리고 여기다가 입금하는 게 맞아요. 이 젊은 사람이 왜 이래? 이 사람이 나랑 30년 지기야. 동창이야. 동기 동창이야. 그래서 나를 믿고 그냥 하면 된다니까? 의심이 많네. 그것도 얼마나 된다고 그래. 막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지. 내가 여기서 부동산을 말이야. 몇 년을 했는데. 부동산을 30년 했는데. 그치. 부동산 한 거랑 속이 시꺼먼 거랑 뭔 차이가 있냐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5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케이스니까, 웬만하면 이런 거 그냥 딱 봐도 그렇잖아요. 시세 대비 높은 전세가다 그러면 보증보험을 드시는 게 좋고, 네. 그리고 공인중개사랑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공인중개사는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랑 하시는 게 좋다. 복비 주더라도. 그런 거 하라고 돈 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싸면 의심하고 주인이 직접 계약하자 그러면 의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막 새 빌라라고 막 2억 3억에 전세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여러분이
잘 찾아보면요. 아파트도 2억, 3억 전세인 거 많거든요. 아파트는 좀 오래됐지. 오래되고 낡았지.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 대단지, 그 아파트 단지에서 느끼는, 그 누릴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나는 웬만하면 아파트 사시고 빌라는 월세로 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월세도 이제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있잖아요. 보증금을 또 많이 달라는 경우가 있어. 반전세 수준으로. 그런 것도 우리 고민을 해봐야 돼. 그런 경우에 대부분 선순위로 대출이 있단 말이에요. 선순위 대출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집이 시세가 통으로 30억인데 대출이 10억밖에 없으니까 너 1,000만 원, 1억 정도는 괜찮다. 그냥 알고 봤더니 전부 다 그냥 20호가 있는데 20호가 전부 다 1억 5천씩 전세를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제 경매 넘어가면 제일 뒤에 들어간 사람은 싹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이 좀 커지면 우리가 그때 좀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범위가 일정 범위 이하면 경매가 넘어가도 우선 변제해 주는 거죠. 최우선은 아니에요. 우선 변제해 주는 거죠. 근데 그 금액의 범위를 일단 알고 그 이하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게 하도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걸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한번 볼게요. 자. 네, 이게 얼마인지 다 잊어버렸네요, 이제. 예, 그렇지. 맨날 바뀌었도 그러고. 그렇죠. 보시면 이 동네마다 틀리는데 서울특별시나 치카시 옛날에 왜 치카시 90년도니까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기준 시점이 있거든요. 90년 2월 19일부터 여기 밑에 있는 거 95년 10월 19일 이전까지는 요 기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임대차 계약할 당시 기준 당시의 이 금액이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 91년 2월 19일에 있어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있잖아요. 네. 그럼 서울이었는데 내가 1,000만 원에 계약했다. 그죠? 그러면은 1,000만 원에 계약했다 그러면은 요 기준으로 보는 건데 내가 2008년 8월 21일에 했어요.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이잖아요. 네. 요때 5,000만 원으로 계약하면 보호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받는데 이 집의 건저당이 1995년이에요. 그러면 1995년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야. 이게 첫 번째 키포인트. 나의 전세 계약 일자가 아니라 그 집에 제일 먼저 달려있는 건저당 기준이에요. 건저당이 언제 잡혔느냐를 이거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번에 미추홀고 같은 경우에도 8,000만 원까지 보호가 되는 거였는데 건저당 기준으로 8,000만 원까지 보호가 되는 거였는데 처음에 7,200에 들어갔다가 갱신하면서 9,000원을 올려준 거야. 그럼 9,000원을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약 갱신할 때는 9,000도 보호가 되는 거였는데 사실은 그 집에 처음으로 그 건저당이 잡혀 있는 게 8,000까지만 보호가 된 거지. 처음 들어갈 때는 그래서 우선 변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 갱신할 때 넘어버린 거지. 그래서 보호를 못 받은 거예요. 10원도 안 내줘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뭐다? 그 집에 제일 먼저 달려있는 건저당 기준으로 이거 이하여야지 보호가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두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2,000만 원 이하니까 2,000만 원이 다 보호되는 게 아니고 2,000만 원 이하면 700만 원까지만 보호해줘요. 이게 키포인트죠. 두 번째 포인트.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경매 개시되기 전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되게 중요하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하죠. 네. 알죠? 이게 지금 약간 잊어버렸던 아련한 추억들이 이렇게 그렇지. 퍼즐처럼 맞춰지는. 본인 집이 경매 넘어가가지고 부동산 관심 가지게 됐다고,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요 세 가지를 다 해가지고 일단 무조건 월세 들어가기 전에 경매 진행 중인지 아닌지 알아야겠지. 그리고 계약하자마자, 입주하자마자 바로 전입신고까지 해야겠지. 전입신고 바로 해야 되고. 네. 자, 그러면 보호가 되는데, 그러면 건저당 기준으로 해서 2,000만 원 미만이면, 이하면 700만 원까지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보증금을 700만 원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야. 700만 원까지 이하면 100% 보장을 받는다는 거죠. 700만 원 이하면은 100%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이걸 최신 날짜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지금 현실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최근 걸로. 금액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 2023년 2월 22일에 개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유는 서울은 1억 6,500만 원 이하가 보장이 되는데 5,500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경매가 넘어가도 다른 것보다 먼저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보증금이 가능하면 5,500만 원 이하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서울은. 그래야 100% 받는다는 거죠. 자, 근데 또 이걸 또 100% 받는다고 하면은 100% 받는 줄 아는데 사실은 100%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고, 이제 이것도 뭐냐면 낙찰 받은 금액 있잖아요. 낙찰한 금액에
2분의 1 범위 내에서 논하가지는 거예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 논하가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100% 받는다고는 못하지만 거의 보장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전한 기준으로 이 날짜를 다 잘 봐서 보증금을 이 뒤에 있는 금액보다 작게 하는 게 키다 이런 겁니다. 1억 3천이라고 이하는 보장받아요 하지만 1억 3천 해주는 게 아니라 4,300만 원까지만 해주니까 요거 이하로 하는 게 키다 이런 겁니다. 4,300만 원까지는 다 되고 5천만 원 되면 700만 원 날아가는 거죠. 다 남들 다 빚잔치 끝나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그때 700을 받아야 되니까 빚잔치 해서 돌아올 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타락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2023년 예를 들어 오늘 내가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을 한다. 전세 보증금도 요거 이하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하로 하면 보장을 받는 겁니다. 어쨌든 월세는 빼고 무조건 보증금 기준이에요. 뭐 5천에 500이다. 그러면 500은 빼고 무조건 5천만 원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집 등기부등본을 떼서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건저당이 제일 먼저 들어간 날짜 기준으로 해서 요걸 다 확인한 다음에 요거 이하로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거의 90%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알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을 할 때 이 네. 후랭이 TV에 전세 사기 이거 유형별로 대처법 이 영상을 계속 이해될 때까지 돌려보고 댓글에 질문 달고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묻힐 것 같습니다. 묻힌 것 같지? 왜냐하면 이분들 투자자들이 많아서 이분들은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질문이 그래서 내년까지 안 좋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런 것만 달리니까 지금.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영상인데, 우리 청년들이나, 이렇게 아는 사람들 있잖아. 이렇게 좀 줘봐요. 공부하라고 이렇게 좀 알려줘요. 네, 그래서 그랬잖아. 오늘 별로 안 좋아할 거라고. 저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만. 나만 재밌어. 별로 안 좋아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저는 실제로 제가 망고쌤 인터뷰할 때도 제가 채널에 가서 말씀할 때도 제 집주인이 경매를 당해서 경매를 좀 되게 흥미롭게 처음에 입문을 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친절하게 문도 다 열어주고 와서 보세요 이러고 이제 다 보여주고 했단 말이죠. 이제 입찰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맨인 블랙 검은 정장 입은 두 사람 이제 경매꾼이죠. 명함 들고 있죠. 네, 하면 사실 그것도 다 이제 만든 투자자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낙찰을 받아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재계약을 하고 이제 무탈하게 이제 재계약해서 졸업하고 이제 나왔는데 재밌어요. 이런 내용들이 약간 아련한 추억들 10몇 년 전에 한번 당해보면 알아. 네, 아주 재밌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전세 잘 빼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이러고 계시네요. 갭 작게 맞추는 법 이런 거요. 무피 어떻게 맞추나요? 이런 거. 무피는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을 레버리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하면 어떻게 방법까지 다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피스텔 같은 것도 그렇고 빌라도 그렇고 이제 전세가 많이 빠져봐야 2천만 원, 3천만 원, 심하게 5천만 원 이런 건데 그게 한두 개면 커버가 되겠지 어떻게든. 커버가 되는데 그게 10개, 20개, 100개가 되면은 유혹이 생기는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고 실제로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개 하시고 이런 거는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옛날에 한참 광고하고 이런 사람들 이야기처럼 10개, 20개, 100개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고 들어온 세입자까지 공멸로 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아무리 투자라고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지시겠지만 대부분 그런 행동은 조금 우리가 투자자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부자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남의 불행을 지렛대 삼지 말자 이런 이야기죠. 하지만 이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약간은 그래도 투자는 머리가 차가워야 되지만 마음은 따뜻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요즘에 제가 느끼는 요즘 시황 한번 이야기 짧게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아침 블로그에도 올렸는데 네. 일단 매도 매수 효과가 좀 커, 그죠? 매도 매수 효과가 크고 이제 매도 매수 효과가 크다는 게 이제 주인은 7억에 팔고 싶은데 사고 싶은 사람은 6억을 보고 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래가 주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래 건수가 1월, 2월처럼 되게 적을 것 같진 않아요. 4월도 적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 이제 갈아타시는 분들은 팔았기 때문에 사야 돼. 그런 수요들이 이제 매매로 체결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항상 그렇지만 매도 매수 효과 차이가 커지면 어느 쪽으로 힘이 쏠리냐의 문제거든요. 매도자 우위냐 매수자 우위냐 이거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이 매도자 우위일까요? 매수자 우위일까요?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국지적으로 일부 단지에서는 매도자 우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단지에 우리가 뭐 모든 사람들이 막 잠실 막 사고 막 그 압구정 사고 막 반포 사고 이런 거 아닌데 자꾸 그런 이야기만 하니까 몰랐다고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9억 언저리에 있는 9억 이하 이런 보통 아파트들 단지별로 개별 단지별로도 매도 매수 호가 차이가 벌어져 가지고 이게 어느 쪽이 매수가 유리한지 매도가 힘이 센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매도자는 누구고 매수자는 누구냐 이런 이야기야. 그럼 매수자는 무주택이었는데 이제 집이 10억 하던 게 6억 떨어지니까 사고 싶은 특례 보금자리로는 사고 싶은 사람 또는 팔고 이사 가고 싶은 사람 상급지로 애들 키워야 되니까 이제 가야 되는 사람들 근데 마침 떨어져서 가보자 빚좀 내서 이런 분들이고 그 다음에 파시는 분은 누구냐 이거죠. 대부분 법인하고 역전세 때문에 파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아타기 1주택자도 팔고 옮기는 거니까 파시겠죠. 근데 갈아타기 1주택자는 배제하고 그러면 법인이나 갭투자 하신 분들이 파는 이유는 역전세 때문이죠. 종부세 때문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역전세하고 종부세가 해결이 되냐 이거지. 3, 4, 5월이 지나면. 역전세는 내년 초까지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계속 될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앞으로도 매물이 계속 꾸준히 나올 건데 그러면 거기서도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되겠냐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금리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수급의 논리보다는 그런 걸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시는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는 것도 좀 버티기 힘들다 그러면 적정 가격 좀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좀 낮게라도 팔고 그 사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인 거죠. 너무 조급할 필요 없다. 그렇지. 너무 조급할 필요 없다. 겨울에도 기회 온다. 하지만 이번에 꼭 이사 가야 된다. 그런 분들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집을 사면 되는데 그 장부 매물이라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장부 매물. 그러니까 네이버에 올라가 있는 매물 말고 소장님들이 자기만 갖고 있는 매물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와 이렇게. 그러면 소장님이 받아보고 너무 좋으면 자기만 올려놓고 판단, 자기만 갖고 있다가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 그런 거 어떻게 잡으면 돼요? 그런 거는 자주 가고 진짜 살 것처럼 선량한 눈빛으로 해야 돼요. 나 그런 거 잘 못하는데. 그런 거 해야 돼. 우리 이제 실수요자처럼 보이는 거지. 이제 애기 데려간다든가. 아니면 애 업고 간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여기는 해주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들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부동산 문을 열 때 항상 왼손으로 열어야 돼요. 절대 오른손으로 열면 안 돼요. 왜 왼손이? 왼손으로 문을 열고 오른손에는 선물을 들고 가야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문을 항상 왼손으로 엽니다. 저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에는 소장님한테 어필할 만한 뭔가를 갖고 와야 돼요. 피터 500. 겨울에는 귤 이런 거 갖다 줘야 돼. 귤. 귤 까먹으면서 이야기하면 또 왠지 또 있잖아 그런 게. 시간도 좀 벌 수 있고. 그렇지. 정도 좀 있는 것 같고. 바카스는 쫙 해갖고 탁 넣고 저는 안 먹어요 바카스 뭐 이래버리는데 귤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제가 오면서 샀어요. 청광리에서 샀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탁 먹으면 좋잖아. 맞아. 저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럼 안 먹어. 그래, 안 먹어. 안 먹어. 비타오백 안 먹어. 너무 많이 먹었다고. 그래. 안 먹어. 약간 섭섭하기도 한데. 그래. 그래서 나한테는 물건 안 주려고.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걸 주고. 귤 다른 사람들이 괜찮다, 안 갖다 주는 걸 줘야지. 귤 괜찮네요. 그것도 귤도 봉다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드세요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까서. 그렇지. 그런 이야기하면서 내가 나오면 바로 살 것 같은 그런 눈빛을 줘야지 장부 매물이 오면 전화 오면 바로 연락이 온다는 거죠. 그게 귤 하나 주고 왼손으로 문 한번 열고 5천만 원 싸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안 되면 말고 서두를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부동산을 많이 돌아놓고 정말 이제 좀 실수요자 입장에서 사고 싶다는 어필을 충분히 해줘야지 장부 매물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망국쌤이 귤이면 제가 가려면 한 사과는 깎아야 되는 한라봉 정도 해야 돼. 한라봉. 배, 사과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천혜향이 제철이죠. 남들이 잘 안 해주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좀 선물 사서 가보고 그러면은 진심으로 내가 살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딱 생각해봐. 진짜 좋은 매물이 나왔는데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돼야 돼. 그게 바로 몇 천만 원 싸게 사는 방법이죠. 이게 장부 매물을 찾아라.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남자 소장님하고 제가 남자다 보니까 남자 소장님들하고는 친해지기가 참 저는 남자 소장님 있는 데는 안 들어갑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저는 남자 소장님 있는 데는 안 여자 소장님이나 무조건 여자 소장님, 실장님이나 무조건 여자 소장님 있는 데 들어갑니다. 남자 소장님들은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 사람을.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론 이제 요즘에 신도시라든지 막 가격이 비싼데 남자 소장님들도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최 대표님도 있잖아. 최진건 대표님도 보면은 되게 점잖하게 막
이게 교양이 있고 수준 높게 말씀하시지만 네. 이제 그거 아니고 이제 약간 변두리 투자를 하러 가잖아. 그러면 가르치려고 그래. 특히 빌라 이런 데 가면은 어떻게 왔어요? 뭐 이게 무슨 1구역 재개발한다고 해서 왔는데요. 그럼 여기 한번 브리핑을 해봐.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들면 설명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막 가르치려고 그래 계속. 그래서 기분이 상 나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여자 소장님 이런 데만 들어갑니다. 말이 통해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 보여주는 것도 다 보면은 여자 소장님들이 다 보여주잖아. 그렇죠. 다니면서도 그 집주인들 지나가면 안녕하세요. 맞아. 애기 많이 컸네. 뭐 이러면서 맞아. 예, 살갑게 해놓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한테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리고 물건 많은 데 가가지고 장부 매물. 장부 물건은 어디 많냐면 그 정문 바로 앞에 크게 간판 걸어놓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제일 많아요. 거기다 제일 먼저 내놓거든요. 그런 데 가서 장부 매물을 달라고 해야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싸게 사시면 된다. 전세는 잘 놓는 방법은 전세든 매매든 무조건 싸게 놓으면 잘 나가는데 좀 비싼데 잘 나가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좀 약간 마음을 울려야 돼. 지금 여기 물어보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 청소를 싹 해놓고 짐을 다 가능하면 치우고 화이트로 다 해가지고 넓게 보이고 이런 건 기본이고 딱 들어왔는데 마음이 좀 짠하게 해주는 거죠. 자, 슬리퍼를 파란색, 핑크색, 남색 이렇게 3개를 준비해야 돼. 왜 3개예요? 2개가 아니고? 자, 남색은 부동산 소장님 거, 핑크는 와이프, 파랑은 남편 이렇게. 딱 그렇게 이제 딱 들어갈 때 기분이 딱 좋아, 맞죠? 그리고 그 방향제를 많이 뿌려. 방향제. 그 싼 거 많잖아. 향 나는 거. 자극적인 거. 그래. 확 올라오게 하는 거 빵빵 때리는 거. 그렇지.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예, 향이 좋고, 신발도 다 예쁘게 돼 있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신발 앞에다 딱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그 신랑 거, 뭐 신부 거, 소장님 거 이렇게. 막 그렇게 써놓으면, 디테일하다. 괜히 무늬에다 가위 거꾸로 그려놔가지고, 막 공포스럽게 하지 말고, 안 나가, 그렇게 해도. 안 나가. 그러면 이제, 나 같은 사람들은 보면 가위 그려놓고 이러면 이러지. 야, 여기 집이 잘 안 빠지네. 내고 잘 되겠네. 이런 생각 한단 말이야.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가위 뭐, 그 남들이 썼던 가위 뭐 이런 거 막, 그려놓잖아요. 나는 딱, 여기 집 안 빠지네. 더 깎아야지. 이런 생각 한다니까. 아시겠죠? 아니, 역전세도 포기하지 않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역전세를 어떻게 포기 안 해요? 역전세인데도 포기 안 하는 방법? 네. 역전세 시장이지만 포기하지 않는 방법. 자, 이런 거죠. 이 역전세를 때려 막 사람이 이제 역전세를 맞았다는 이야기는 투자자라는 이야기잖아요. 투자자는 거기에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다른 분들 이제 임차를 맞췄다는 이야기고. 예.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투자자는 이제 기대 수익률이 있을 때 높을 때 그 집을 유지한다는 거죠.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미래에 이게 오를 거라는 기대가 클 때 그 집을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1억이 더 오를 거야 라고 생각이 있으니까 안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야죠. 사람이 머리가 있으니까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종부세를 매해 때려맞고 3천만 원씩 때려맞는데 벌써 5천만 원을 때려맞고 있어요. 근데 올해 또 좀 내려갔지만 2천만 원이 또 나올 것 같아요. 7천만 원이에요. 네. 근데 역전세가 또 1억이 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생각하는 거죠. 현금을 대출을 총동원해하고 역전세 1억을 때려맞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종부세 3천만 원을 다시 적립을 하고 그래서 1억 3천을 적립을 했는데 1억밖에 안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버티는 게 더 좋은 건가? 파는 게 더 좋은 건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따져봐야죠. 그렇죠. 버틸 수 있냐 이거죠. 물론 이걸 5년 10년 지나고 나면 무조건 올라와 있겠죠. 그러면 진짜 그러면 내가 5년 10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냐 이거죠. 그렇죠. 단기적으로 하려고 했다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은 기대 수익률이 지금은 낮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죠. 우리 자식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했다 그러면 그냥 버텨야죠. 버티면 되죠. 그리고 결국 금리가 떨어지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현금 흐름이 좋아질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가격도 오르겠죠. 그래서 매정갭이 붙어가지고 전세가 매매를 밀어 올리는 뭐 통상적으로 말하는 상승 패턴? 그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장이 만약에 꺼졌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네. 그때는 옛날에 생각했던 것보다 뭐 2,000개, 3,000갭으로 뭐 등촌동, 염창동에서 샀네. 이런 이야기는 성립이 안 될 겁니다. 저는 이번 장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갭이 1억 5천이면 정말 작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거다. 그래서 옛날처럼 뭐 갭 작게 해가지고 10개, 20개 막 하고 막 몇 채 있어? 20채? 나는 30채. 아이고 형님. 이런 거 이제 없어. 그런 거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이제 양극화는 심해질 거니까 좋은 데다 투자하시고 장기적으로 봐라. 부동산에서 진짜 돈 많이 번 사람들은 옛날에 산 사람이다. 우리 할배들 3천만 원 주고 하는데 지금 30억 하고 이런 거 있잖아. 네. 다 옛날에 산 사람들이야. 바닥에 살 수는 없지만 바닥을 좀 지나서 사도 돼요.
한 5, 6년 계속 오르니까 1, 2년 지나고 사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이제 꼭지 때 못 팔았다. 그러면 이 고비만 2, 3년 버티면 또 계속 결국에는 우상향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면 투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버티면 돼. 버티는 능력만 된다면. 근데 그게 아니고 영끌했고 지금도 너무 버티기가 힘들어. 파산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팔아야죠. 싸게라도. 살아야 갚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된다. 투자도 마인드를 이제 지금은 세팅을 다르게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갭이 작은 게 많이 나올 거고 네. 그 사이클이 다 달라질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기업을 대비해갖고 지역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지역 분석이라고 한다. 예, 그런 거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다 막 하면은 캡 투자만 가르쳐. 자본주의 학교가 캡 투자 학교야. 그 경제적 자유는 캡 투자로서 비로소 캡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 그러지 말고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자본주의가 어떤 건지, 전세는 뭐고 매매는 뭐고, 아파트 값은 어떻게 움직이는 이런 거를 좀 배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 잘 모르겠고 캡 작게 세팅해갖고 어디 사면 돼요. 모르게 2천만 원밖에 없는데 뭐 한 개 사고 싶어요.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이제 저기 동해 어디 조그마한 소도시를 방황하고 있는 자기를 확인하게 돼. 그래서 보고서 쓰고 있고. 그래서 보고서 쓰고 있어. 100장짜리 보고서를 쓰고 결론적으로 저기 지방에 어디 가고 산골짜기에 있는 캡 작은 아파트를 사고 되게 기뻤어. 한 몇 달 동안.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유튜브를 들어갔더니 그 유튜브는 욕먹고 있어. 그쵸. 나는 역전세 두드려 맞고 있어. 두드려 맞고 있는데 지는 다 팔았다고 묻고 있어. 뭐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죠. 돈이 없을수록 그 돈이 더 소중한 거다. 잘 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식도 코인도 부자 되는 사람 많지만 주식 코인으로 부자 되는 사람 많은데 그거는 당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부동산처럼 안정적으로 자산을 키핑할 수 있는 게 있나 싶어요. 변동성이 크다고는 하지만 주식이나 코인보다 훨씬 적잖아요. 그게 시간에 묻어가게 장기적으로 스노우볼의 원리 같은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부동산에서 제일 좋은 거란 말이야. 길게 보면은 결국에는 부동산은 우상향한단 말이죠. 땅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전세가 더 떨어질까요? 그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전세는 더 떨어지기는 힘들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약 모합 하다가 겨울 정도부터 이제 지역별로 사이클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상승폭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만 잘 막으면 돼요. 앞으로 다가오는 거랑 지금이랑 잘 막으시면 될 것 같다. 버티셔야 되는 분들은 막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전세자금 반환 대출 이런 것도 DSR 안 보고 해주면 괜찮은데 오늘 그것도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게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추가 하락하면 그런 거 나올 것 같습니다. 전세자금 반환용 대출 DSR 안 보고 이런 걸 해주면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담보가치 대비해서 그 부채가 오버돼 버렸으니까 그런 경우에 뭐 주인한테 전세 보증금 반환으로 대출을 해주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담보가치 대비해서 지금 전세가율이 50%밖에 안 됐는데 역전세가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서라도 해주고 싶은데 대출을 아예 안 해주니까 문제인 거 아니야? 또 거기다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단 말이야. DSR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담보가치 대비해서 이제 DSR을 이제 안 봐주는 것도 많잖아. 중도금 대출도 있고 뭐 이주비 대출 이런 거 DSR 안 보잖아요. 안 보고 해주면 전세가 순환이 좀 되면서 이사 가실 분들 이사 가고 이럴 텐데 그거를 왜 안 해주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카드를 아끼는 것 같기도 한데 더 자꾸 전세가 빠지면 그런 카드가 나올 것 같은데 그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문제는 매매는 안 하면 되지만 전세는 2년마다 무조건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는 매매는 그래는 좀 안 되더라도 전세는 돌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순환이 되거든요. 이사도 가고. 지금 이사 가고 싶은데 전세 안 빠져가지고 이사 못 가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을 받으면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해줘야 되는데 국민의 기본권이 그 거주 이전, 주거 이전의 자유 있잖아요. 그 자유를 보장해주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갭투자들 다 뒤져봐라.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집값 20% 더 빠질 겁니다. 뭐 이러고 정치를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돼. 너무 이게 뭐 보호해주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데 너무 이제 그 투기라든지 갭투자 이런 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임대인들을 압박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99%는 다 선량하단 말이야. 1%가 문제지. 그런 것도 해봐야 전세 태거 자금 대출을 이제 막 만약에 저리로 뭐 해준다던가 뭐 이렇게 하면은 다 이사 가고 뭐 다 그랬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물론 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보가치보다 높게 대출해 주는 건 안 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렇다는 거지. 이사 못 가가지고 이삿짐센터하고 부동산들이 지금 다 죽을 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테리어, 뭐 그러니까, 이사, 짜장면집.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냐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모 교수님이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 건데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될 거라고. 인구 소멸할 거라고.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이런 거 이제 앞으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누군지 내가 알겠는데 그분은 2013년부터 집이 하락한다 그랬는데 예. 이번엔 진짜다. 진짜 맞았어요 이번에. 와 제대로 맞았어요, 그죠? 예, 10년 동안 흘렸는데 이번에 맞았어요, 그죠? 누군지 알겠는데 뭐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질문을 받았어요, 일요일 날. 예,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 임장을 하는데 그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려줬죠.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 있냐? 없지 않냐? 자본주의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모르지 아무도. 그걸 공부해 본 적이 없어. 아담 스미스만 주기장창 외웠지 뭐. 제임스 와트보다 조금 빨랐어. 뭐 이런 것만 외우고 있지. 북부론, 마샬의 뭐 세이의 법칙 맞나? 마샬? 예, 뭐 마샬 플랜, 쉐이의 법칙. 쉐이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이야기만 배웠지. 자, 자본주의는 당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자극해서 그걸 성장 동력으로 하는 거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아, 그걸 이해를 못한다고요? 예. 그걸 좀 현실적으로 좀 다시 포장을 해볼게요. 후랭이님이 돈 벌려고 이거 하는 거다. 맞다. 맞다. 돈이 잘 되면 더 열심히 한다. 네. 그렇죠. 겁나게 열심히 한다. 돈이 안 되면 김이 빠지고 떨어진다. 현타가 온다. 현타가 온다. 그래서 이게 발전이 잘 안 되는 거다. 맨날 하던 것만 하고 이런 거다. 나오던 사람만 나오고 이런 거다. 돈이 잘 되면 막 다 데리고 오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돈이 되면 열심히 일하라고. 돈이 된다는 거는 돈을 떠나서 자기 것이 많아지면 더 열심히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본주의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욕망을 자극하기 위해서 올해는 100만 원을 벌었는데 내년에는 130만 원을 벌고 싶잖아요. 그래서 130을 벌면 성장률이 30%인 거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100만 원을 벌었는데 내년에는 105만 원을 벌고 싶어요. 근데 후랭이님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년에 105만 원을 절대 못 벌어요. 왠지 알아요? 우리나라에 100만 원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105만 원을 후랭이님이 벌려면 어떻게 되냐면 돈으로 5만 원 찍어야 돼요. 자본주의는 그래서 후랭이님을 자극하기 위해서 매년 돈을 찍어야 성립할 수 있는 거죠. 돈이 많아져야지, 돈을 계속 찍어야지 본인의 욕망을 더 자극할 수가 있는 거야. 올해 1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벌었는데 내년에 또 100만 원을 번다? 그럼 도파민이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아드레날린이 몸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더 이상 흥미를 잃는단 말이죠. 일을 열심히 안 해요. 그러니까 돈을 계속 열심히 찍어서 당신을 계속 욕망을 자극해서 계속 성장 동력으로 삼는 거거든. 아니, 망국수님, 제가 능력이 좋아서 승진해서 월급이 늘었는데요? 아, 평균적으로 보면 다 그렇다는 자본주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쵸. 아, 질문할까봐. 아, 그렇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자본주의는 계속 돈을 찍을 거야. 근데 땅은 감가상각이 없어. 땅은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땅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땅 면적 대비 돈은 계속 늘어나요. 그럼 가격이 올라야 되죠. 가격이 오르겠죠. 인구가 줄어요? 인구가 줄어서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생각해낸 방법은 뭐가 있죠? 돈을 더 찍는 거죠. 금리를 더 낮추고. 그러면 돈은 계속 많아지고 땅은 그대로예요. 그럼 땅값이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겠죠. 근데 인구가 줄면 대신에 이런 건 있겠죠. 외곽부터 불이 꺼지겠죠. 하지만 가운데는 계속 그 한정적인 땅은 한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요만큼인데 요만큼의 땅만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돈은 계속 많아져. 그럼 여기만 계속 오르겠지.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일본처럼 된다 그러는데, 일본이 뭐 20년, 30년 얘기하는데, 뭐 롯본기 일스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심 재생은 옛날부터 계속 됐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집값이 안 오른 거는, 일본의 그 주택 공급 데이터를 보세요. 경기 살린다고 삽질을 그렇게 했다니까? 그게 주택 건설로 경기 부양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공급이 계속 많았어. 그래서 집값이 안 오른 거야. 그거는 모르고 딱 잘라가지고 그 이야기만 일본처럼 된다고 한 급을 주는데 급 먹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일본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죠? 제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는 투자를 하시면 있잖아요. 초반에는 지방 가고 변두리 가서 뭐 한두 개 사팔사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돈이 모이면 계속 가운데로 가야 돼요. 사람들은 불이 꺼질수록 가운데로 모이는 습성이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운데다, 서울에다 집을 사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에 반등은 서울에서 올 수도 있겠다, 지방보다. 근데 왜 자꾸 지방을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왜요? 지방은 돈이 조금 들어가니까 지방에 사기가 좋잖아,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그래야지 강의가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너거는 투자하고 나는 강의로 돈 벌고 이런 게 좀 되잖아. 나도 그래야 돼.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 서울에 비해서. 그래서 지방을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더 올랐다 덜 올랐다 기준이죠. 기준의 차이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보기엔 DTI거든? 그 동네에서 이제 서울은 10억인데 여기는 5억이에요.
그럼 이게 싼 게 아니라는 거지. 여기는 원래 3억쯤 해야 되는데 5억인 거고, 여기는 10억 해야 되는데 10억이다. 그럼 어떡할 건데? 그렇죠. 주식도 똑같잖아요. 똑같이 주가가 10,000원이라 그래도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지. 지방마다 지방마다 다 원래 거기서 인정하는 가격이 있는 거잖아. 그런 걸 이해하는 게 부동산 공부다라는 거죠. 갭 작은 것만 찾는 게 공부가 아니고. 아, 진짜. 부동산 투자는 갭 투자다. 이걸로 그냥 그 천하통일 딱 돼가지고, 그죠.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입지를 공부하고 그렇지. 부동산이 움직이는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래서 어디를 살까요? 이렇게 돼버리니 그걸 공부하고 어디를 살까요? 하는 질문은 괜찮은데, 모르겠고, 선생님. 어디 가요? 3시간 동안 졸고 있다가 2시간 55분쯤에 딱 일어나. 왜냐하면 5분 동안 찍어주거든. 내가 바다 정면까지 열심히 팍. 그런 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괜찮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다 그래요. 예. 피터 린치가 그랬잖아요. 강의 내가 1시간 동안 하면 아무도 졸고 있다가 마지막 5분에 이 주식 어때요?만 질문한다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래. 이해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자연스러운 거니까.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게 비용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말을 듣고 했던 것들이 좋은 결과로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산, OP, 그 다음에 생숙 이런 거 하면서 이미 다 이제 느꼈잖아요. 지방 1억짜리 이런 거 하면서. 저도 많이 느꼈고, 이번 하락 지나면서 이제 새롭게 또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이번 하락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중에 투자의 자양분이 돼야 되는데, 모르겠고 또 그거 어디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공부해도 됩니다. 급할 게 없어요, 여러분. 투자는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